여러분 제가 1장에서 권리구제 쪽을 놓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이 침해받았다 생각되는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거나라는 것은 둘 중 어느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처분 취소해줘, 변경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권리구제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구제하고 관련해서 사회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는 이걸 이의신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대 법에서는 심사청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건강보험은 좀 특수한데요. 보통 이제 공단에서 보험료를 걷고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일반 수급권자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급여 비용을 공단에서 요양기관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요양기관에서 수급권자한테 실시한 비용,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단과는 별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그 비용의 적정성을 요양이 이제 적정했는가 그리고 요양 비용이 적정했는가 이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양기관에서 그 심사평가원에 야 이거 평가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을 심사청구라고 별도로 건강보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급권자가 공단에 야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같은 용어로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의신청이라는 말로 다른 사회보험하고 별개로 이제 그 이의신청이라는 말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이의신청, 그 다음에 심판청구,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보험법은 심사청구, 그 다음에 2차는 재심사청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공공부조는요 모두 이의신청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의신청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따로 심사청구, 그러니까 권리구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심사청구로 규정을 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구제 관련 역대 출제 지문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으로 그 시효가 있는데요. 시효는 90일 이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법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건데 처분을 내가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리구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으로 되게 일시적이고 신속한 걸 특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만 그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90일 이내가 맞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오표 따로 올릴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에요. 장애인 복지법으로 여러분들 정정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정오표를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입니다. 이 청문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2013년 딱 한 번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얘는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그래서 이제 듣고 듣는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넌 이제 끝났어. The end. 넌 이제 끝이야. 요런 처분하고 관련될 때 청문이에요. 그래서 시설을 폐쇄해버린다든지 자격을 취소한다라든지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라든지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린다든지 장애인 등록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자격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넌 이제 끝이야. 요럴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라는 걸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헌법과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올해는 2025년에는 헌법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자, 보통 한 문제 정도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에서는 물론 이제 짜잘한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두 개입니다. 제 10조하고요. 제 34조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0조에서는요. 딱 요 규정이 끝이에요. 기본으로 국민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뭐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1, 32, 3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34조죠. 아까 제가 이거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헌법에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가 처음 들어간 건 62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 정권 들어서면서 80년에 사회복지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10조에서는 행복추구권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항과 2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항과 4항에서는 복지 그 다음에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복지냐면 여자의 복지, 노인의 복지, 청소년의 복지입니다.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항하고 6항은요. 복지가 아니라 보호예요. 국가의 보호, 그 다음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일단 신체 장애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노인, 청소년 이 자리에 장애인이 들어갔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신체 장애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분들을 질병, 노인, 기타 사유로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보호의 또 다른 게 이제 재해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 그 다음에 보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노다지 사회보장 기본법이에요. 2025년 기준 5문제나 나왔던 진짜 노다지입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서 그 법에서 주요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 정의는요.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정책론에서 3번 정도 서비스의 용어 정의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가 나왔거든요. 자, 사회보장이란 앞서 제가 법 제정년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는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빈 사장실에서 혼자 출산을 하고 있는 우리 노양. 그래서 너무 아파요. 자, 그래서 노양, 빈 사장실, 출산병입니다. 노양, 빈 사장실, 출산병이에요. 그래서 노령, 양육, 그 다음에 빈곤, 사망, 장애, 실업, 그리고 출산, 질병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공공부조는, 사회서비스는 무엇인가? 자, 그럼 이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보험료를 걷는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련된 재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공단을 이제 설립을 해서 공단에서 이제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요, 둘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에요.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건 예산을 둘이 같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누구죠?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는 거고요. 보장을 하는 기간 동안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공공부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 역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데요. 근데 이제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2007년부터 주로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라고 얘기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보통 운영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수요자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바우처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을 하면 수요자는 자신이 받은 그 바우처를 이용을 해서 그 바우처의 용도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급업체들이죠. 서비스 공급 기관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주로 민간 부문을 활용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주로는 이제 2007년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의 보장 영역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암기하고 싶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우리 아이 교복, 집에 너무 없어, 그럼 2개. 그 다음에 집에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럼 1개나 아니면 안 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보고 교복 주문이에요. 환경보고 교복 주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환경보고 교복 주문, 요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교복, 주문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 재활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시설 이용 서비스, 역량개발 서비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걸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하기까지의 모든 이제 생애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도 있고, 그 사람이 특수하게 당한 사회적 위험에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사회보장하겠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평생 사회안전망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배워야 돼? 평생 나오면 생애주기부터 생각을 하세요. 평생 나오면 생애주기, 그리고 기본욕구, 특수욕구, 맞춤형, 이 생애주기로 시작이 되면 평생,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국가 등과 가정인데요. 요것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런 거는 사실 시험 문제에서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핵심을 틀리게 만든 다음에
쩌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도 알아도 그만, 없어 몰라도 그만인 당연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곳곳에 심게 되는데 뭐 그건 읽어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얘는 그냥 옳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원칙은 뭐다?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무차별주의 이런 거 틀려요. 그 다음에 인도주의 이거 틀립니다. 자, 그쵸? 평등주의 틀립니다. 그렇죠? 이런 거 틀려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A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A나라 갔을 때 그 A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우리도 니네 나라 국민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겠다. 니네 하는 거 봐서 우리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보장 수급권이에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줄여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으로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제 갖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이것을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1, 2, 3, 4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이에요.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가? 이게 두 개의 최저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는 최저보장 수준인 거고요. 하나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언제 시행이 됐다? 예, 최저임금 받고도 팔팔한 연 이렇게 외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연금,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둘 다 88년에 시행, 법은 86년이었다라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기준이 되는가?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 법률에서 적어도 이 급여는 이만큼까지는 예를 들어 이 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이 집의 소득이 200만 원이 되도록 최소 100만 원은 주어라 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적어도 100은 되도록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도록 급여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100만 원이 있는가 200만 원이 있는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이제 근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서 근로를 통해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소득의 수준 이걸 고려를 해서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급여의 정도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급여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답, 확률이 높은 오답 뭐가 있겠어요? 최저생계비 이거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런 거 아니거든요. 틀렸습니다.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그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럼 이때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거 최저보장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 우리 구구땡땡 뭐죠? 국기법이죠. 99년에 제정이 됐던 국기법에서 최저보장 수준을 현재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법 우리 86년 법 있잖아요. 86년에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국가가 내년도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공표를 하면 그걸 고려해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보장기관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보장기관이 알아서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급여를 준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이거든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죠?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럼 담당 공무원한테 급여
주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 보장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이걸 직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의 생계가 굉장히 위태한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보에 대한 전달 정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되게 위태하다. 이럴 때는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주로는 이제 사회복 전담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죠. 동의를 받아서 직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회보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급여를 담당하는 그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A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B에 잘못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그 기관에 당연히 이송을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금요일 오후 17시 59분 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업무가 종료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송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신청한 이 날이 신청일자가 되는가, 아니면 실제 이송이 된 날이 신청일자가 되는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이 급여의 신청일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인데요. 야, 여러분들 보세요. 빛나는 출제 정보들입니다. 겁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겁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정말 노다지예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보호가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법들에서도 다 반복해서 나와요. 압류불가, 양도불가, 압류불가, 담보제공불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서도 일단 우리 법제론 시험에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압류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나오면 다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불가, 양도 불가, 압류 불가, 담보 제공 불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네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데 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기법상 조건부 수급자가 기본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활사업 참가를 의문돼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안 해. 그래서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럴 때는 정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제한이 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 제한이나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는 거지 막 너무 그 이상으로 제한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권은 나의 권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복권 당첨돼 갖고 떼돈을 벌었어. 네, 그 정도의 권리는 그닥 필요하지 않아요. 신청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 권리 포기할래요. 나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기관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는 안 돼요. 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타인에 의해서는 안 되더라도 내 의지에 의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나의 복권 당첨이 이번 주건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 3주 전 거라서 물거품이 됐다라는 걸 깨달아요. 뼈저린 후회 끝에 다시 그 기관으로 돌아가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아까 포기했던 거 취소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요, 그 포기한 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도 할 수 있고요,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 경우에도 또 예외가 있는데요. 언제나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키우고 있는 어린아가가 예를 들자면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게 되는 경우, 혹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양도
불가해요. 압류 불가해요. 담보 제공 불가해요. 얘네들은 그냥 불가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제한 정지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도 최소한. 그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요.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특정 광장에 모이지 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떼거지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엄청 확산이 되게 되었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진료비, 이거 어디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비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단의 부담을 초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 국민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었고 공단에서는 안 나갔어도 되는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 그때 그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계획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법들에서 나옵니다. 뭐 어떤 법에서는 기본계획, 주로는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법에서는 종합계획이라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종합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관없어요. 뭐 기본이든 종합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디폴트로 얘는 5년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그 법의 소관부처의 짱이에요. 장관.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럼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에 대한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도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럼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든 종합계획이든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 또 예외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국기법 있죠. 국기법, 우리 99땡땡 국기법이라고 외웠던 99년에 제정이 돼서 땡땡년에 시행이 된 이 국기법은 있잖아요. 국기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을 하긴 하는데 얘는 3년마다예요. 얘는 3년마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걔는 3년마다고 나머지는 5년마다다라고 알아두시면 뭐 오만 잡스러운 법이 나와도 그러면 이 법이 어느 부처 소관이면 그 장관 그리고 5년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할 것 없이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서 안 나와서 빠졌지만 기본으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4개년 계획을 세우면 기본으로 연도별이라고 또 얘기하고 법에 따라서는 얘를 연차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기본 디폴트예요. 이건 우리가 지역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마다 세우는데 연차별 교육 디폴트다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이라든지 국내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향이라든지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얘기할 때요. 지역,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032가 지게수리 시켜서 072가 해서 03년의 법제와 07년의 제1기 그리고 얘는 4년마다다라고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수, 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고 제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하고 나면 기본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을 하고 나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심의 주체가 여기서는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우에는 시도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그 다음에 시군구 계획은 어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너무 빨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따라가기 힘들어요 라고 저를 욕하는 분이 있을까봐 갑자기 좀 약간 죄송해집니다. 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 단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은요, 심의 주체가 두 개입니다. 자, 정부에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라고 그것도 우리가 지사복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자, 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이거든요. 자, 이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왜 그러죠? 사회보장 안에는 우리가 아까 용어 정의를 얘기한 것처럼 사회보험도 들어가고 공공부조도 들어가고 사회서비스도 들어가고 그 사회서비스 안에 사회복지서비스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포괄하는 가장 포괄적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은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세부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0조로 가시면은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기본으로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디폴트 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보장 계획의 경우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시군구 계획은 협의체에서 그리고 이제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점 찍고 나머지 기능이 뭐였어요? 자문이었습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심의 자문 기능을 담당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도 우리 손을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심의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에 있었냐면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칭 변경, 그리고 기능 거기에 보면 심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 실제로 그 페이지를 들춰보면서 확인을 했는가 무지 궁금해져요. 여러분 움직이세요. 자, 근데요, 사회보장위원회는요, 자문이 아니라 조정이에요. 그럼 이 조정은 무슨 조정이냐면 부처간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은요, 어디를 가서 보셔야 되냐면 26조를 가서 볼까요? 자, 418페이지 26조를 갑시다. 418페이지 26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거 하고 사회보장위원회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들, 고용노동부, 행안부, 성평등가족부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보장제도 신설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게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해서 중복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럴 때는 먼저 누구랑 협의를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 단위의 각 정부 부처의 장을 합쳐서 얘기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표현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사회보장을 신설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시험에서 치사하게 이 협의를 합의라는 말로 오답을 냈는데 합의 아닙니다.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협의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 간 뭐가 필요하죠?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사회보장위원회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심의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 외의 기능은 이런 조정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얘는 심의 조정 기구고요. 그래서 장관들 모여 고용노동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 뭐야? 누가 불러요? 국무총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보건복지부 소관, 대통령 소관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장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에 소속은 어디라고요? 보건복지부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위원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건 2025년 12월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2026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1월부터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기획예산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바꿔주세요. 어차피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2026년부터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제 그 부위원장이 되는가? 자, 이 부처의 장관들은요 부총리를 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부총리 2명.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의 소속 그 소관부처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짱 이렇게 3명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옆에 제가 깨알 암기 팁을 써놓았습니다. 너무 반갑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뭐다? 교보기획입니다. 교보기획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는 기획 뭐라고요? 예산처 장관이에요. 기획예산처 장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보에서 기획을 했는데 교보에서 어떤 기획을 했냐면 고국 국토여행 있잖아요. 국토순례 프로그램이에요. 고국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기본으로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면 누구는 필참을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또 필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 여성가족부 장관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성가족부도 이제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지만 교재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라고 바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고 일단은 암기는 이렇게 하세요. 고국여행. 그래서 여행입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해놓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보에서 기획한 고국여행 간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기억니은 디귿니은 해갖고 여기에 이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다 들어와야 되죠. 위원장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성평등, 국토교통부는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외에 부위원장인 이분들도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을 찾는 문제가 최근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기본으로 위원 임기는요 2년입니다. 자, 위원 임기 2년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도 나왔었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도 2년이었어요. 근데 3년이었던 건 뭐죠? 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이사 임기는 3년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를 할 테지만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나오면 임기가 대충 2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무원위원은 재임 기간으로 하는 거 요것도 지역복지론에서 협의체하고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석이 돼서 이게 들어오게 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은 어느 부처 소속이라고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당연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도 보건복지부에 두는 거죠. 근데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에 준다라는 생뚱맞은 오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머 너무 생뚱맞다. 이거는 틀렸어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고요. 뭐 9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딱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하겠다.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평생 사회안전망 키워드가 뭐죠?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너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특수한 욕구 요것들 다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 맞춤형으로 사회보장하겠다. 이것을 정의하고 있는 게 평생 사회안전망이잖아요. 이걸 구축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평생 사회안전망 말고도 자, 이 평생 생애 주기 그 다음에 기본 욕구 특수욕구 맞춤형을 얘기하는 평생 사회안전망 말고도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무엇을 보장하는 거죠?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방향에서도 보면 소득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18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에서 이제 운영 원칙을 보면은요. 운영 원칙을 크게 5개의 조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암기 팁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녀시대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지지지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형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민 형, 저는요.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도 춤 제일 잘 추는 멤버가 누구예요? 효민이 있잖아요. 효민 아닙니다. 효연입니다. 효연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효연이 좋아요. 요거를 효연이 좋아요. 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보민형 전 효연이 좋아요. 그래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게 보편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주성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나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돈 내는 거, 받는 거, 급여. 그래서 돈 내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급여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효연은 전문성, 효율성,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회보장 운영을 위해서는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보험은 오로지 국가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끼면 틀려요. 근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둘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 원칙하고 관련해서 보민형 전 효연에 들지 않는 걸 뭐 예를 들자면 통합성의 원칙 틀려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독립성의 원칙 틀려요. 그 다음에 통일성의 원칙 이런 것도 틀려요. 이런 식의 오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26조 협의 조정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거기서 이제 2번, 3번 아까 안 본 거 얘기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아까 이제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협의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보장급여법의 원래 이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고 얘가 2015년 7월에 시행되었다고 앞에 우리가 지역복지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원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사회복지협의, 그러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에요. 그럼 사회보장정보원은 언제 생겼을까? 이때예요. 시행될 때 2015년 7월에 이제 설립된 게 사회보장정보원이고요. 원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2020년에 이제 한국이라는 말이 붙어서 현재 이름은 한국사회복지보장정보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이 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하잖아요. 그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용 부담이에요. 자,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인데요. 자, 당연히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죠. 예를 들자면 공공부조 전액 다 공짜 아니에요. 그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도 우리 그 1종, 2종에 따라서 급여액이, 그러니까 그 자기 부담액의 차이가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사회보험은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급여를 이용할 때 기본으로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대표적인 민간 부문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 돈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도별로 비용 부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보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뭐다? 보험료예요. 그 보험료는 누가 내요? 사용자, 즉 고용주와 피용자, 즉 근로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요. 근데 이제 민간보험하고 다르게 사회보험은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끼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틀려요. 일부죠. 왜냐하면 주된 재원은 보험료 재정인 거지 보험료 없이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의 대상은 우리 앞에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누구죠? 모든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막 최태원, 이재용 회장과 같은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초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 중에는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돈이 적은 분도 있죠. 그러면 돈이 좀 있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돈이 많고 적고에도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다 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덜한 정도에는 기본으로 사회서비스의 그 책임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국가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대상은 뭐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되는 거죠. 저소득을 도와주는 개념의 제도가 공공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중에서도 일정 소득 수준의 이하의 국민, 즉 저소득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예요. 자, 이분들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담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너무 없을 땐 전부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을 때는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구제, 그 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부정, 오류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잘못 지급된 것의 환수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이게 2025년 6월 21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이게 경년이었거든요. 경년으로가 맞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은 적어도 3년마다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이게 맞다라는 거, 경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오답으로는 경년, 그 다음에 이거 틀리는 거고요. 매년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3년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 통계가 각각 있을 텐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걸 어떤 위원회예요? 자, 이 법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앞서 얘기했던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2024년에는 여기에 뜬금없이 통계청장이 나왔어요. 통계청장은 우리 시험에 어느 곳에도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우리는 이거를 보통 행복이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가 원래 처음 생겼을 때는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사통망이라고 줄여서 불렀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 누가 총괄한다? 당연히 이 법은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총괄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권리구제 규정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그렇죠? 예,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인데요. 제가 법제론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왔던 규정들을 한 번씩 다 훑어봐야 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나머지 과목을 하도록 할게요.